예, 안녕하세요. 이재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1차 과목 중에 사회보험법 그 기본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그 시험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매우 일찍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각자 이제 좀 생각하시는 스케줄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내년도에 1, 2차 모두 합격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생동차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생동차가 되시면은 좋고요. 혹시 생동차로 합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는요. 좀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저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무사가 합격된 후에 저희 법을 전공하고 노무사가 된 동기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원래 법을 전공하더라도 이렇게 사회보험법을 듣는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1, 2학년 때가 아닌 3학년 이후에 이제 보통 사회보험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선택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보험법만큼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게 크게 출발선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사회보험법이라는 게 참 생소한 과목이죠. 특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4대 보험,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직장인들은 좀 들어봤지만은 학생들은 이제 뭐 직장 생활이 없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사회보험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법 중에서도, 법의 범주 중에서도 이제 사회법에 속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보험법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면은 또 노동관계 법령이 또 많죠. 뭐 근로기준법, 뭐 노조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노동법도 결국 사회법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경제법, 대표적으로 이제 독과점 규제, 공정거래법, 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그리고 이제 우리 소비자보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사회법이 무엇이냐? 를 이해를 하면 이제 사회보험법이 왜 이제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회법이라는 건요, 원래 법의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사실은 공법과 사법이 있죠, 사법. 공법과 사법이 있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법학과가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법학과의 경우에도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렇게 나뉘어졌고요. 뭐 법대로 유명했던 데가 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과, 법학과 뭐 이러는데, 행정학과가 이제 사실은 공법학과나 유사하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법과 사법이 과연 무엇이냐?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가라는 것이 사인보다, 즉 개인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이제 위치해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다. 반면에 사법은 대등한 개인들끼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심지어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만약에 우월한 위치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가 아니라 개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간업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다거나 그럴 때는 사법의 규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라고 해갖고 무조건 공법 관계에서만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공법의 규율을 받을 수도 있고 사법의 규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법의 대표적인 예가 헌법이죠.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고 하면은 공자왈, 맹자왈 좋은 이야기만 써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이 헌법이 국가가 개인에게, 국민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겠다, 어떠한 의무를 지겠다, 그리고 또 국민은 어떠한 권리를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규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3페이지를 보시면은
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결국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거기 사회보장 기본권 헌법 제34조 나오잖아요. 헌법 제34조에 제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갖고 만들어진 법이 사회보험법인 거예요. 예.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은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결국은 이 헌법에 기반해서 헌법을 이제 구체화한 거죠. 헌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이런 의무를 지겠다고 했으니 어떤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의무를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헌법의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행정법이 사실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행정법들도 이제 공법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절차법이라고 하죠. 흔히 소송법, 뭐 행정소송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등도 자, 헌법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소송을 하려면은 자, 재판을 받으시려면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춰 주세요. 그래야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야. 그런데 내가 소송을 하겠다고 제가 원고예요. 제가 소재기를 할게요. 라고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때 또 배우시겠지만은 뭐 대상적격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냐.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행위이냐.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청의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행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상적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행정행위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대상적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은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각하가 돼요.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들. 이런 게 이제 전부 공법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법이 대표적인 것이 민법. 예. 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민법. 그리고 이제 상법 등이 이제 사법이죠. 자, 사회법은 이 가운데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원래 사회법의 이 각각의 법들을 보면은 사실은 사법의 영역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노동법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을 보면은요. 예전에 근로기준법, 노조법,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종류의 법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게 민법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었다. 그냥 민법 관계에서 규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계약 해지를 해버린다. 그럼 끝인 거예요. 예, 민법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이 왜 생겼느냐? 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 당사자라는 가정에서 보면은 민법의 영역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실질면에서 보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규율해 줘야 되겠어. 그래서 일정 정도 국가가 개입을 할게.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노동관계법령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노동법 입장에서 보면 민법 입장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지만 노동법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다라고 하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하면은 국가가 만든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그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정을 해요. 자, 그리고 사업 내지 사업장에서 각종 이제 어떤 인사제도, 노무제도가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위반이다. 또는 노조법상 그게 부당노동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위반이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동청에 가가지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결국 노동청도 결국은 우리 국가의 기관이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다. 노조에 대해서 지배 개입 등을 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역시 노조나 노조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어요. 모두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민법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일 만한 행동이 이제 사회법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국가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이 사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노동청에서 종종 이제 그 사업 내지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오죠. 근로감독을 나오는 것도 어떤 거에 그 기초를 한 거냐? 이 노동법에 기초를 한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예, 근로감독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감독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원래는 사법의 영역이었는데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 국가의 개입을 일정 정도 약속을 한 그런 법이 바로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경제법도 한번 볼까요? 원래 상법의 영역에서 보면은 자, 자유경쟁 체제에서 한 기업이 독보적으로 우위를 차지해가지고 독점을 하게 됐어요. 상법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보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어느 순간 그 어떤 업계에서는 걔가 거의 공산당 역할을 해. 1인 독재를 역할을 해.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좋았던 물건 퀄리티를 질을 나쁘게 떨어뜨려도 소비자가 군말 없이 사야 되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내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네. 그게 바로 독점 규제, 공정거래 그거 아닙니까? 그 큰 회사가 서로 그냥 그 계열사 만들어가지고 내부 거래만 계속하고 있고 다른 회사가 이제 거기에 좀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좀 경쟁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다 막아버려. 예. 그 업계에서는 그 회사가 거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인 독재 체제 역할을 해. 그런 거 다 규제하겠다. 이게 바로 경제법이에요. 소비자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가 소비자한테도 횡포를 부린다. 소비자를 보호해주겠다. 이게 원래는 상법이나 민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래인데 이 경제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문제가 되게 만든 거죠. 이제 국가가 우리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해주겠다. 사회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험법도 자 우리가 산재가 발생을 했다. 산재가 발생을 했는데 근로자가 일하다가 그냥 사고가 났어. 자,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근로자가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신발이 밑창에다 달아가지고 원래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있었어. 그래갖고 넘어졌어요. 물건을 나르다가 사업장에서. 자, 민법의 입장에서는 이 누구 과실이에요? 회사 과실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신발 제대로 브레이크 기능이 없는 다 이제 상실한 그런 밑창을 다른 신발을 신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이상한 거지. 그래도 일하다가 사고 나는데 좀 너무 억울하다. 더더군다나 이 근로자가 하루하루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가지고 원래 허덕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원 갈 시간도 그렇고 병원 갈 돈도 그렇고 막막한데 생활이 막막한 사람인데 이 사람 그냥 네 책임이니까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예.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분명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있더라.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해야 되고 예, 자녀들 부양하느라고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해갖고 이제 나온 게 근로기준법에도 재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산재냐 아니냐를 예? 다퉈야 되는데 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가 과연 산업재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그냥 법만 딱 만들어 놓고서 노동청에 진정 넣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기는 약간 좀 제도적으로 보장이 좀 미비하다라고 해가지고 산재보상보험법을 만들고 거기에 근로복지공단이 그걸 운영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산재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산재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물론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은 산재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이제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무엇에 의해서 보험기금에 의해서 보험기금으로 내가 바로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산재보험이죠. 이때 가장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요. 자, 산재로 판단이 되더라도요. 누구한테 받아내야 되냐면 사용자한테 받아내야 돼요. 근데 사용자가 협조를 안 한다. 난 못 주겠어. 우리 심지어 임금체불 사건 이런 것도요. 노동청에서 자, 임금
임금체불 맞네. 자, 임금 지급해. 해도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러고서 지급 안 하는 사용주들 있습니다. 재해보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으로 하면은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을 하죠.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 그게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전문적인 기관이 없을 때보다는.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뭐냐 대표적으로 실업. 실업은 민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실업을 한 거는 뭐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우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여기 헌법에 나와 있듯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업이 급증. 이 이제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을 만든 거고, 그리고 산재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시겠지만은 결국은 그 국가가 일정 정도 이 사법의 영역에 개입을 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 그리고 이제 국민의 복지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보험법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회보험법을 설명하려면 결국 또 이제 사회보장 체계를 설명드려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법인 헌법의 제34조에 지금 사회보장 제도를 결국 만들도록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도록 지금 이렇게 의무가 지어진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권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회보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죠. 사회보험이 고용보험이 있고요. 산재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징수법이 있어요.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징수법이 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있고 국민연금까지 있죠. 제가 이제 앞글자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고산, 징, 건국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거 시험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25문제가요. 사회보장기본법 4문제, 고용보험 6문제, 산업재해 6문제, 징수법 4문제, 건강보험 2문제, 국민연금 2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계산을 쫙 해보면은 모두 24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25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 문제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법 중에 한 군데서 한 문제가 추가가 돼서 나와요. 보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올 초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4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3문제만 나오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세 군데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비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자, 이 비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요거 다 맞추면 몇 점이 되죠?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4문제를 틀리더라도 84점이 될 겁니다. 84점. 우리가 지금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하죠. 사회보험법은 여러분이 충분히 전략 과목으로 세울 수 있어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맞추지는 못하겠죠. 예. 정말 아주 촘촘히 공부하지 않으면 다 맞추지 못할 거예요. 요 네 가지에서도. 근데 한두 문제 틀려도, 한 문제 틀려도 80점 되고요. 두 문제 틀려도 76점 돼요.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틀려도요. 여기서 이 영역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더라도 76점에서 80점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가시는 카페 있죠? 온라인 카페, 노무사 카페. 거기 한번 가서 한번 쭉 1차 시험 후기 한번 보세요. 보통 민법이나 또는 뭐 경영학 내지 경제학, 이러한 선택 과목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예. 뭐 나는 그래도 50점대는 맞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40점 겨우 넘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 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것도 표준 점수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40점 겨우 넘을 것 같은데, 이게 표준 점수제 하면은 40점이 안 되면은 그럼 과락이잖아요. 예, 떨어질 수도 있겠다. 또는 뭐 50점, 절대평가로는 50점인데 이게 표준 점수로 하면은 40점이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바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자, 예컨대 사회보험법에서 80점을 맞았다는 건 뭐예요? 60점에서 20점을 더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물론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라서 안 되겠지만, 다른 데서 혹시 불행하게 40점을 겨우 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평균에서 60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전략 과목의 의미예요. 사회보험법이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사회보장기금법,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법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릴 거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중요한 핵심 부분, 주로 이제 기출에서 나온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여러분들 운 좋으면은 3개를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또는 4개 다 맞을 수도 있겠죠. 정말 운이 좋으면은, 지금까지 포함해서. 제가 3개는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기출시험을 보면은 어떤 때는 3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설명도 가끔 해요. 공통되는 부분. 그럼 거기서 한두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드물게가 아니라 종종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따로 더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두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 틀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메꿔주면 진짜 84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 배점 설명 잠깐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기금법 등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이 사회보장 체계가 그냥 단순히 행정고시 봐서 고위공무원이 된 그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이 상당히 나름 이제 역사가 깊습니다. 이 3가지 제도 중에서 우리가 보통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겼다고 보는 거를 공공부조라고 봐요. 이게 1601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빈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구빈법. 이걸 이제 공공부조의 효시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왜 생겼냐? 자, 제가 아까 법체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 공법과 사법 이 2가지만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사회법의 개념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왕정시대의 국가는 공공의 영역과 사적 영역이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지, 그 안에서 국가가 어떤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해준다라는 제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도로 발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과거의 복지는 누가 담당을 하냐면은 씨족, 가족이 담당하거나 가족의 형제들이 담당하거나 또는 씨족으로 구성된 마을에서 담당을 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 어떤 남자가 죽으니까는 그 남자의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도록, 예, 그 형수를 취하도록 이제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생이 그걸 싫어해요. 안 취하려고 그래요. 예. 안 취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벌 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의 잣대로 보면은 이게 무슨 근친상간이 성경에 쓰여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과거 시대, 구약 시대는 그게
복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도 사실 그게 나옵니다. 그 복지제도라는 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복지제도도 생겨났다. 그전에는 어디서 담당을 했냐? 그냥 마을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담당을 한 거예요. 예. 누가 고아가 됐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취해준다거나 이모가 그 고아를 취해준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뭐 육아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키웠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핵가족화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핵가족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의 가족들이 그 다른 그 대가족 체제에서 이게 다른 가족들 신경 쓰던 거를 이제 신경을 못 써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경을 써야 돼요? 국가가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점점 고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공공부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500년대부터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인클루저 운동이 그 생겨요. 사실은 인클루저 현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거는 일종의 주도 세력이 있죠. 주도 세력이 뭔가 이렇게 그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인클루저 현상은 사실은 영주들이 원래부터 이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소장농들한테 이제 소작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영주들이 이렇게 자기 성내에서 자기 땅에서 이렇게 소작농들한테 소작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그러니까 농산물을 취하고 이제 소작농들한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일한 대가를 이제 주면은 소작농들이 그것만으로는 못 먹고 사니까는 이 영주들의 땅이 아닌 소위 공지라는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움막 같은 거든 어쨌든 간단한 이제 오두막집이든 뭔가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살고 이제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 주변에 그 모직 공장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모직의 원재료가 뭐예요? 양이에요, 양털. 자, 그 영주들이 보니까 야, 저 양 키워가지고 양털 공급하면 좀 돈이 되겠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국의 요즘 축구로 유명한 리버풀, 맨체스터 이런 데가 이제 전부 공업지대잖아요. 예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모직 공장이 세워지면은 그 주변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영주들이 야, 이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 깎아가지고 쟤네들한테 좀 공급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 공지를 쓰던 소장농들을 몰아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농사 짓던 것도 이제 서서히 이게 돈이 되니까는 점점 양을 키우는 걸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지에다가 자기들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인클루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인클루저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장농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주변의 공업지대로 몰리는 거예요. 예. 주변의 공업지대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공업지대도 아무리 공장들이 그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장농들이 막 몰려오면은 이들을 전부 노동자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불황민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당한 저임금. 그 당시 무슨 뭐 최저임금법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는 노동법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사회 불안이 이제 야기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그 여러분도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있잖아요. 거기에 그 구절이 나와요. 토마스 모어가 그 얘기를 해요. 영국에서는 순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현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쫓겨났으니까는. 그거를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양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주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공업의 발달이라는 거대한 사회 현상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니까 야, 이게 잘못하면은 사회가 뒤집히겠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죽고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네 해서 만들어진 게 국인법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1601년도 국인법 이게 이제 공공부조의 효시가 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이게 효시가 1883년. 예. 1883년도에 이거 또 누가 만들었냐면 비스마르크가 만들었어요. 비스마르크. 최초의 사회보험은 뭐냐면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
원래는 비스마르크가 뭘 만들려고 했냐면은 산재보험을 제일 먼저 만들려고 그랬어요. 산재보험을. 이게 이제 결국은 1884년으로 해갖고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데 왜 산재보험을 제일 먼저 만들려고 했느냐? 그리고 결국은 의료보험이라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을 만들었느냐? 이것도 사실은 원리는 이것과 같아요. 자, 1700년대, 1800년대 계속 가면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급격하게 노동자 계층이 세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일단 숫자가 많아지죠. 숫자가 많아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공장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을 못했는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막 기계가 돌아가고 공장이 막 부쩍부쩍 커요. 그러니까는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사람은 많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쩍부쩍 채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는 결국 그 채용된 사람들이 다 뭐예요?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노동자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사회법, 노동법이 없었다니까요. 없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상당한 저임금에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검색 사이트에서 우울한 자본주의, 산업혁명 시대 우울한 자본주의 치면은 실제로 그런 사진이 나와요. 돈이 없는 노동자는 어떻게 자냐면은 빨랫줄 같은 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요. 예. 그렇게 잡니다. 들어누워서 못 자고요. 들어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좀 돈이 있는 노동자가 어디서 자냐면은 관에서 자요. 관.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돈이 없으면은 여관에서 자고 돈이 있으면 모텔에서 자고 뭐 이제 이런 식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실제로 사진에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뭐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뭐 정말 석탄이 있는 그런 그 집 마차를 그 탄광에서 끌고 막 이제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죠. 우리가 짐승이냐, 이제 이런 불만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1800년대에 들어가지고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뭐 영국과 독일 등에서 이제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이제 커나가죠. 그리고 결국은 의회까지 진출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진출하는 그러한 사회주의자,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는 요즘도 이제 유럽에서는 그 거의 주류 세력이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를 만든 사람이 에드와르트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막스 엥겔스주의자였어요. 막스 엥겔스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사회를 바꾸는데 뭐 혁명까지 필요한가? 혁명을 해도 어차피 원래 과거에 그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쥐었던 권력을 노동자가 쥐을 뿐이지 이게 결국 불평등이 해소되는 건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이 에드와르트 베른슈타인은. 그래서 이 사람이 혁명은 하지 말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점점 좀 복지를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좀 사회민주주의를 만들어보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게 사회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그 독일의 의회에 급격하게 이제 세력을 확대하니까 누가 이제 불안해했냐면 비스마르크가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잘못하면 역시 사회가 전복되겠다.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전복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래. 보험의 방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걸 해결해 주자. 그런데 제일 불만이 뭐였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산재였을 거 아닙니까?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나는 들어누워 있고 애들은 굶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줘. 그때부터는 난 잃을 게 없다. 죽자 살자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재해보험을 먼저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재해보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본가들이나 이제 귀족이나 이제 이런 원래 주류 세력들이 반대를 많이 한 거죠. 뭘 그런 보험까지 만들려고 그러냐. 이상하지 않냐.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상하죠. 아니 뭐 지가 잘못해서 다쳤는데 뭐 일터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우리가 평소에 보험료를 냈다가 왜 우리가 저기 보상을 해줘야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만든 게 이제 의료보험인 거예요. 의료보험. 자 그러면은
어떤 병원 가서 치료라도 받게 해주자 해갖고 이제 의료보험을 먼저 만들고 1883년.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사회보험이 태동하게 된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비스마르크가 철혈제상 아주 그냥 독재적인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어? 이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예. 전국의 안정,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을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예.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그러면은, 사회서비스 이전에 1919년도에 사회보장 기본법, 예. 1919년도에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사회보장 기본권이 자,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을 한 헌법,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사회보장 기본권이 천명이 돼요. 이것도 배경이 사실은 이 두 가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1919년 이전에 19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요.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어요. 원래는 막스랑 엥겔스의 의론에 따르면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은 공산주의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본주의가 별로 발달하지 않고 봉건의 잔재가 상당히 남아있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그런데 자, 동구권이랑 가장 가까운 서유럽의 국가가 어디냐면은 독일입니다. 제가 지도에 그리는 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동구권과 가장 가까운 곳이 독일이에요. 독일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저 혁명의 불길이 우리한테 미치면은 장난 아니겠다. 예, 벌써 1800년대에 경험했잖아요. 막 의회에 막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막 진출하고. 예. 막스 엥겔스가 주로 활동했던 곳도 뭐 영국하고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미 사회적 분위기는 쟤네들 위험해. 이 주류 세력들 입장에서는 쟤네들 위험해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 옆에서 이웃이 공산화가 되니까 실제로 이걸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이 바이마르가 독일의 한 지역이에요. 지방인데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결국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 헌법을 만든 사람이 기초한 사람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막스 베버. 이 사회주의 쪽에는 막스, 엥겔스가 이제 그 주요 학자라면은 이 자본주의 쪽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막스 베버잖아요. 막스 베버 아저씨가 이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를 했어요. 기초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천부인권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인간 존중해야 된다. 자유를.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국가가 건드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자유를. 너희들 자유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지. 너희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가 뭔가 해줄 게가 아니에요. 이 전까지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바이마르 헌법은 뭐냐면은 이제 공산국가는 공산당이 다 해준대잖아요. 국민들 고용도 책임져주고 수입도 책임져주고 의료도 책임져주고 다 책임져준대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복지제도 만들었고 복지사회는 한번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소위 말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담은 최초의 헌법이 이제 바이마르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 34조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게 이제 생존권적 기본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국가가 뭘 해준다 그래요? 그런 것들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대요. 그래서 그걸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도 보면은 뭐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또 노력하겠다잖아요, 국가가. 예. 이런 내용들이 최초로 담겨놓은 법이 바로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헌법 34조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그 벤치마킹 대상이 된 거죠. 효시가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 사회서비스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점점 모순이 심해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떠한 반대적인 반응으로 반대편에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제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잖아요. 자본주의의 어떤 그 모순이 폭발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평가를 받는 대공황이 발생을 하니까 1930년대에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뉴딜 정책을 해요. 여러분들 다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뉴딜 정책이 그 당시의 경제관념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그냥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시장의 원리에 맞게 그냥 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이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고용을 창출한다라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 개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비록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저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도 이제 우리나라든 아니면 미국이든 이런 데서 국가가 뭔가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 공산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는 훨씬 더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루즈벨트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세금을 좀 쓰더라도 뭔가 사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댐 만드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댐 만들려면은 사람 필요할 거 아니야. 사람 고용하자. 지금 공항으로 지금 전부 실업에 처해가지고 안에서 놀고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댐 건설하게 만들고 도로 건설하게 만들고 항만 건설하게 만들고 이런 인프라에라도 이 사람들 좀 일자리 마련해가지고 경제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보자가 뉴딜 정책이에요. 예. 공산당 소리가 일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는 워낙 대공황이 심했으니까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1, 2년 뒤에 누가 발표하냐면은 영국의 케인즈라는 학자가 발표해요. 경제학, 경영학 또는 교양 경제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케인즈가 말하자면 뉴딜 정책이 맞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이론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가만 놔두면 실패할 수 있어. 그래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 재정 정책 또는 이자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펴므로써 국가가 일정 정도 시장에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걸 방어를 하고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케인즈가 만들어요. 케인즈가 만들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케인즈도 결국은 처음에는 지극히 그 자유방임주의의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하는 학자였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 현상을 보고 이제 본인이 이거 그냥 놔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본인 나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케인즈 이론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케인즈 학파가 상당히 가장 유명한 학파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번 영국에서 이제 1940년대에는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그 당시 이제 1940년대 영국의 이제 노동당이 이제 세력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에 발맞춰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이 돼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뭐냐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아시죠? 사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즉 요람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일정 정도. 그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든 베버리지도 역시 마찬가지,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자 중에서 사실은 그 보수 경제, 시장 경제, 시장 중심 경제 이걸 이제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마저도 역시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 현상을 잘 관찰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꾼 거죠. 사회 현상에 맞게. 그래서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오히려 국가가 일정 정도 복지를 책임져 줘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이제 취지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었고, 거기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해서 이제 나온 이제 대표적인 그 영국의 제도가 뭐냐면 NHS라고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영국의 의료는 무료거든요. 예, 물론 이제 민간 의료에 비해서 갔는데 많이 기다려야 되고, 갔더니 그냥 잠깐 이렇게 괜찮으세요? 감기예요? 온도 체크 한번 하고 들어가서 푹 쉬세요. 그리고 이제 약도 안 지어주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 이 무료 의료 서비스를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바탕을 둬가지고 추진해갖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무료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노인들이 이제 일정 정도 이제 병을 치료를 하고 좀 더 수명을 연장을 해요. 수명을 연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돌볼 사람이 없어요. 돌봄 서비스까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1940년, 1950년 넘어가면서 북유럽에서 이제 가사만을 하던 여성들이 이제 활발하게 사회 진출을 해요.
그럼 여성들이 주로 책임진 게 뭐예요? 가사를 하면서 역시 집안에 있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을 책임졌잖아요. 돌봄을. 그런데 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니까는 아이들 돌봐줘야 되겠네. 여기 계신 노인들 돌봐줘야 되겠네. 이것도 결국 국가가 해줘야 되겠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겠네. 이 소위 말하는 돌봄 서비스가 바로 사회 서비스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회 서비스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결국은 1950년대쯤에 예. 이렇게 됐다. 자, 모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뭐 이 역사적 배경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법을 바라보시면은 훨씬 좀 그 보시는 시야가 넓어지고 좀 이해도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가 좀 덜 지루하겠죠, 아무래도. 내가 이제 공부하는 이게 공부하는 의의를 아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공법, 사법, 사회법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노무사 시험 과목은 공법, 사법, 사회법 전부 다 많이 걸쳐져 있어요. 공법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행정소송법. 예. 행정소송법 공부, 2차 시험 과목이죠.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선택 과목이죠. 그리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도 공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죠. 그리고 사법에서는 민법, 1차 때 민법 보죠. 사회법, 대표적으로 우리 노동법, 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예, 전부 사회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보험법도 사회법이죠. 전부 노무사를 노무사로서 일을 하는데 다 필요한 과목입니다. 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 노동법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사회보험법도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노무사로서 예, 사회보험법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 부당해고를 당하신 분이 해고를 당하신 분한테 그냥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가 대리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면은 안 되고요. 오늘 빨리 가셔가지고요 실업에 신고를 하세요. 그래갖고 구직급여 받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노무사라면. 그리고 자 노동위원회 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직급여 수급하세요. 이런 거 설명하려면은 결국은 사회보험법을 공부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졌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 불복 해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정을 받아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을 받아보시죠. 라는 설명을 하려면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회보험법에서도 보면은 고용보험,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다 불복 절차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행정심판 절차예요. 근데 일반 행정심판 절차는 아니고 특별행정심판 절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행정심판을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거 예전에 내가 1차 때 공부했던 그 사회보험법의 불복 절차가 특별행정심판 절차였구나. 그 당시엔 그냥 막 외워갖고 그냥 시험 보느라고 그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행정심판법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행정심판법도 그래서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도 공부를 하는 거고 민법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법의 기초는 뭐예요? 사법이에요. 원래는 사법이었는데 사법이 일반법이었는데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사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일반법으로만으로 규율이 안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니까 그것만으로 규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보통 특별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기존에 있던 일반법만으로는 규율하기가 좀 부족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냐? 일반법으로 안 되었고 특별법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 노동법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원래 민법에서는 이렇다. 그런데 노동법에 의해서 특별히 이렇게 규율을 한다. 이 노동자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는 민법만으로 규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대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노동법 공부하다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 위양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20조 위양예정의 금지. 민법 398조에는 위양예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누군가 계약 당사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약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누가 계약을 깼다.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깬다. 그러면 일종의 벌금 부과적 성격으로 너 그러면은 그 위약금 얼마 내기로 했잖아. 이거 안 하면은
위약금 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예를 들어서 2년 근로를 하기로 한 사람이 거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져 있다. 2년이 안 돼서 퇴사할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회사에 지불하고 퇴사한다. 이게 위약 예정이에요. 민법에서는 돼요. 근로기준법에서 이상하잖아요. 뭐야 이거. 돈도 없는 근로자한테 2천만 원 그럼 2년 동안 꼼짝없이 그냥 노예생활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에. 그래서 근로기준법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만든 게 위약 예정의 금지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회법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해고 원래 민법상으로는 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그냥 안 맞으면은 헤어지기로 했다. 오케이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보면은 야 근로자가 훨씬 약한데 사용자가 나 이거 계약 깨겠다 그러면은 근로자가 예 그러고 그냥 깨는 게 맞아? 무작정 깨는 게 맞아? 이 해고는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근로기준법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이 안 되는 건 민법에 의해서 규율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산재법의 경우에 산재가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산재가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거 어디로 가야 돼요? 민법으로 가야 돼요. 예.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으로 가야 돼요. 산재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을 따르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로기준법만 가도 벌써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야 이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따라서 이거 하라고 그랬을 때 할까? 안 하면 이제 이 근로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처음에 이제 뭐 노동청에 진정도 제기해보고 그래도 혹시라도 안 되면 이거 소송 가고 이 약간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만 가도. 그나마 민법보단 나아요. 민법은 정말 소송 가야 되거든요. 그냥. 예.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받는 그런 사업주다. 그러면은 나 다쳤는데 그럼 이제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에서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죠. 예. 돈 없는 근로자가 변호사 갖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려면 결국 민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신 건 다 이유가 있다. 물론 공부하시긴 괴롭더라도. 예.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차원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좀 OT 겸,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제도 설명 겸 해가지고 첫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셨다가, 저기, 10시부터, 우리 3페이지부터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